네.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서 올해 예상되는 대변화를 각 분야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금융위기 이후 같은 길을 걸어왔던 각국의 통화 정책이 올해에는 이제 서로 따로 놓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만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보다 앞서서 이게 또 바로 생방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감 이제 그날 그 국가에서죠. 그래서 오후 3시 30분에 맞춰서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30포인트만 올랐었는데 100포인트가 넘어섰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 원고를 준비할 때 1시, 2시경만 하더라도 말씀대로 한 다우지수가 한 60포인트 하다가 한 3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내려왔죠. 네. 그래서 이제 현지에 우리 방송이 막 들어가기 전에 현지 시간으로는 3시 30분, 네. 우리가 2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5시 30분 이후에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요. 왜 올라갔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박수현께서 제니어리 이펙트 이런 얘기를 1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사실은 이 용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겠죠. 이 용어가 있다는 것은 1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월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세계경기 측면에서는 작년에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2분기 이후에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세 간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같은 매출액에 대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그레이트 엔지 대변화 있을 때는 네. 사실상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아무래도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신들이 네. 뽑아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올해는 월가에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시작되는 첫날에는 1월 효과, 소위 제뉴얼 이펙트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장마판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세계 경제 순환에서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측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그래서 이런 심리 효과가 작용해서 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는 각국의 이제 통화 정책, 뭐 위대한 발산이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대한 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어제 그 방송에서 재정 분야의 SOC 네. 투자에 각국들의 SOC 투자를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시 준비해서 어제 사실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에서 못 말씀하는데요. 시청자분이 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죠. 저한테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시리즈가 끝날 때 한번 시간이 있으면 좀 정리를 정리해드리고 해주시는 걸로. 네. 시간이 없으면은 제가 한경에 그 이메일을 주시면 게시판에 한국경제TV에 제시면 제가 그 계획을 좀 전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워낙 그 SOC 분야에 대한 그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상 그 올해는 그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주식채 자금흐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디베이트다 그러죠. 요새 그레이트 체인지 문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문제, 그레이트 컨버전스 문제에서 그레이트가 붙어서 금융시장에서는 새로운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사실상 그레이트 논쟁이다, 그레이트 디베이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이 그레이트 디베이트는 무역 분야에 있었습니다. 네. 무역 분야, 통상 분야에 있었는데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에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대발산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세계가 추진했을 때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격차가 벌어지느냐 하는 이런 것을 중시해서 UC 얼바인의 그 포마란츠 교수가 주장해서 이 용어가 네. 대발산이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트 컨버전스는 세계가 추진하더라도 선진국과 신흥국이 같이 간다. 그러면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수렴한다. 네. 하는 측면에서 그레이트 컨버전스라는 용어를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컬럼니스트죠. 저희 것처럼 이렇게 그 논설위원 비슷한 그 마틴 울프가 그 주장했는데요.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세계화냐 아니냐.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쪽에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이버전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다이버전스가 맞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계 각국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지금 보호주의로 국수주의로 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지금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장영국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세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의 보호주의라든가 각국들의 그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해서 이기주의라든가 네. 그다음에 브렉시트의 탈당 문제라든가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제2의 브렉시트 문제도 바로 그런 각도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와 그레이트 컨버전스 대발상과 대수렴은 미국이 아무래도 중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그렇죠. 네. 미국의 중앙은행과 다른 국가 간의 통화 정책에 같이 가느냐 하면 그레이트 컨버전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서로 다른 길로 간다 하는 것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다 해서 금융시장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와 글로벌 크리시스는 미국의 중앙은행과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의 방향 관련해서 얘기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한테 보다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통화 정책과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을 할 때 단기적으로 보면 뭐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나오죠. 같이 가면 커플링이고 그다음에 다르게 가면 디커플링이다 하는데요. 이게 추세적인 문제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 네. 단기 문제 커플링 논쟁에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와 그레이트 컨버전스 논쟁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또 각국 간의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위대한 발산이 발생할 것이냐, 왜 이제 발생 여부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나서 네. 신흥국을 중심으로 특히 월가에서도 사실 자국의 주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때 자금 흐름을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왜 그럴까? 신흥국도 관심이 있고 미국에서 월가도 관심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에는 사실 모든 국제 간 자금 흐름이 캐리 자금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피시오의 통화치를 감안한 자금 이동설에 근거를 한 소위 캐리 자금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미국은 금리 올라가고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금융 완화가 되는 이런 그레이블 다이버전스가 되면 세계 자금 흐름이 미국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가면서 미국의 주가라든가 미국의 금리라든가 미국의 통화치라든가 미국의 부동산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뭐냐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반대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래 각국 간의 통화 정책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도 관심이 있고 특히 신흥국들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과정에서 또 일본도 유럽도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신흥국도로 많이 유입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를 좀 올려가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될 때는 사실상 신흥국에서 제2의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도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의 자체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네. 지금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오늘도 2만 포인트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지 않고 일시적 현상, 소위 네. 디커플링 현상이다 하면 2만 포인트 같은 것이 추세적으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만 포인트 근절에서 주가의 조정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비단 이런 각국 간의 통화 정책에 이렇게 길은 모든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올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시청자분도 올해 재테크 시장이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재테크 스팬은 6개월, 1년 전을 보면 이 문제가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앞서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가마다 이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또 역사적으로도 살펴봤을 때 1990년대에는 위대한 발산이 발생을 해서 세계 경제라든지 뭐 국제 금융 시장에 또 크게 또 영향을 준 적이 있잖아요, 위원님. 네,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상당히 세계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금융 시장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아픈 추억이 있으면 다른 국가는 좋게 되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20년 넘게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1994년 5월서부터 사실 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1990년대에 오면서 미국과 유럽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가 통화 정책에 같은 길을 갈았었거든요. 네, 근데 1994년서부터 구체적으로 보면 5월 이후서부터 그때 당시에 미국과 독일입니다. 왜 이게 유럽 중앙은행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유로랜드의 출범이 1999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1994년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유럽의 그 핵심적인 독일의 분다스방크 보면 그때 그 금리를 5%, 4.5%, 빅스텝으로 0.5% 포인트 내린 반면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자막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으나는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엘린 그린스펀이 의장이 돼서 네. 사실상 이때 당시에 금리를 0.75에서 4.25%로 올렸죠. 두 단계 올렸죠. 네. 그리고 1년 만에 6%까지 올렸습니다. 어. 그러면 유럽의 중심은 분다스방크가 내리고 그다음에 연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린스폰 쇼크가 발생해서 1994년에 중남미 외채기가 발생하고 네. 그다음에 1997년 아시아 외기가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1997년에 98년에 러시아 모래텀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냐 지금과 똑같은 현상에 있어서는 미국도 지금 채권 시장도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에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미국의 채권 시장은 그동안 자 동조화 과정에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안정자산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금리를 올리고 다이버전스가 되다 보니까 신흥국에 들어간 문제가 빠지는 과정에서 네. 신흥국의 위기 문제가 봉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동안 채권 시장에 들어갔던 자금이 안 잡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채권 시장에 소위 대학살이 돼서 블로드베스다. 그 피로 물들였다, 피로 목욕했다 하는 표현을 쓸 만큼 그때도 그 채권 시장에 미국의 채권 시장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유사한 현상들이 20년 이상에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세계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기 때문에 미국의 페드와 다른 국가의 이렇게 중앙은행 간의 통화 정책에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여부가 그래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작년 12월에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에 또 신흥국들의 고민이 굉장히 또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신흥국들이 가장 고민이 되겠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에. 왜냐하면 사실상 그 추가 금리 인상 되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할 때 자금 이탈을 방지하려면 자국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경기 회복된다면 네. 한다면 금리 인상을 자금 이탈에 초점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바로 해나가면 사실상 그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왜 신흥국들이 깊어지냐면 신흥국들은 지금 경기가 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기가 좀 침체 어렵죠. 문제거든요. 네. 지금 말씀대로 경기가 침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에서 미국 쪽에 자 선시그널적으로 금리를 좀 올려가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들어갔던 자금 문제가 빠지는 문제가 되죠. 네. 그 문제 어디서 잠시 알아봤습니다는 자 신흥국들이 자국의 경기 침체를 이렇게 우선시해서 경기를 부양해서 금리를 내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를 내리면 자금 이탈에 봉착하는 문제가 더 심해지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그 자금 이탈을 방지해서 금리를 올려가면 자 그때 당시에는 신흥국들의 경기는 더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들에서 이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연초에 점검하는 것이 신흥국들의 그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테크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흥국들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든가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력을 민감할까 또 영향력이 덜 받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신흥국에 똑같은 신흥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신흥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다든가 네.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이 이탈된 부분이 적대든가 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양적완화 정책에 자금 들어온 부분이 없대든가 그리고 미국의 보호주의 파괴될 때 미국의 영향이 적을려면 아무래도 내수 비중이 크고 미국의 사실 영향이 적은 국가들이 되겠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가 중에서 대표 국가가 어디냐 하면 러시아가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고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과정에서 자금도 들어온 것도 없고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아우타키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호주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에서 테이퍼 텐트럼에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하는 이런 문제 연초부터 고민하고 있으면 러시아는 똑같은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유망한 국가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같은 각도에서 한국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습니까? 안 안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죠.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은 전통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그 관계가 형성되긴 합니다는 여전히 미국과의 의존도가 높죠. 그럼요. 그래서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보호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은 이런 새로운 물결에 대해 그레이트 체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영향을 잘 받는 국가거든요. 네. 근데 왜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됐냐면 국내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대응을 지금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라든가 잘 못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사실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국 경제 새 희망을 던져주는 측면이 올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제 많이 올라왔던 배경이고 이것이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비교적 좋게 보는 배경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신흥국에서 비교적 새로운 그레이트 체인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도 1997년에 금모기 운동, 진짜 경제가 어려울 때 금모기 운동 통해서 국민들이 보였던 의지,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보여줬던 의지가 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어제 뭐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가고 요즘에 수출이 좀 증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 개선된 모습이 이렇게 쫙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국회의원분들도 내가 잘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90년대처럼 위대한 발산이 또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중앙은행과 다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간의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1990년대 것처럼 이렇게 많은 파장을 미칠 정도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느냐 문제는 선두격인 페드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그 페드의 금리를 결정하는 점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는 FOMC 멤버 17명의 전 보도로 해서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의향을 보면 낫프로트를 보면 사실 작년에 12월 올릴 때 올해 3차례 정도 예고를 했죠. 근데 이것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의 이렇게 절대 금리 변경의 잣대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받쳐주지 않으면 2015년 12월 달에도 한 차례 올렸을 때 2010년 4차례 올라갔는데 한 차례뿐이 그쳐지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금리 인상 의지를 빨리 가져가겠느냐 안 가져가겠느냐 받쳐준다는 그런 정도지 각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3차례 올리면 마치 3차례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돼 있다. 네. 그건 미국의 통화 정책의 잣대에 어떤 근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조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하는데요. 두 가지.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경기가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전부 계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위 예측 기관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의 한 1.9에서 내년에 한 2016년에 2.9에서 올해 2.2% 정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받쳐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1년마다 교체되는 FOMC의 금리를 결정하는 멤버들은 지방 연준에서는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내파적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진 반면에 네. 올해가 교체되는 멤버는 비둘기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FOMC 멤버들이 이렇게 멤버들의 그 금리 비둘기파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제닛 앨런이 있을 때까지는 네. 사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제넷 앨런이 내년 2월 달에 임기가 마치면 지금 월가에서는 올해 지금 첫날서부터 존 테일러 연구하기다 이런 얘기가 새롭게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그 2월 이후서부터는 사실 차기 의장으로 나중에 가려있으면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차기 페드 의장으로 존 테일러 스탠포드 교수를 거의 임명된 유력한 사람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존 테일러가 들어오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존 테일러 교수가 이렇게 올 때는 굉장히 이 문제도 세계 재테크 시장에서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또 정유년 들어서 처음 미국 증시가 오늘 열렸잖아요. 근데 월가에서는 또 차기 페드 의장으로 또 거론되고 있는 이 존 테일러 교수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닛 옐렌 네. 해서 올해부터는 제닛 옐렌에 대한 어떤 관심은 재정정책적 재무장관 쪽으로 옮기는 것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차기의 그 페드는 의장은 반드시 교체된다. 네. 반드시 교체된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네.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교체할 거로 봅니다.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요. 선거 과정에서 확실하게 그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트럼프의 내심은 임기가 채워지기 전에도 교체할 가능성이 높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앙의 독립성이라든가 안정성 보장하는 측면에서 비판이다 보니까 최소한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 2월까지 제니 옐런의 임기가 될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본인 자신도 사실 신년 초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네. 입장을 제니 옐런이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죠. 전해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내년 2월 달에 임기가 채워지지 않아서는 반드시 교체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의 인수인격에 해당되는 이제 통화정책에 많은 훈수를 둔 사람이 존 테일러 스탠포드 교수거든요. 근데 이 존 테일러 스탠포드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버냉키라든가 그 다음에 제니 옐런 통화정책 기조를 뭐냐 어떤 준칙보다는 그때그때 아까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 그렇죠. 경제 지표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유연하게 된다 해서 자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의적으로 움직이면 너무 이렇게 갑질을 한다 이런 소리가 되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적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자 제한된 이렇게 통화정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현한 데 대해서 존 테일러 무슨 얘기냐 적정금리 산출해서 적정금리에서 금리가 지금 낮으면은 올려야 되고 긴축을 해야 되고 그보다 적정금리가 그 수준보다 금리가 높으면 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에서는 준칙적으로 해야 된다. 적정금리 산출해서 하는 준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중앙은행의 자의적 요소를 줄여야 된다. 자의적 요소를 줄여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될 수 있고 예측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페드 의장이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경제지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작년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FOMC 멤버들이 그렇게 금리 인상에서 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라간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 믿고 올라간다 했는데 다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를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렸죠. 그것도 한두 차례 반복됐으면 안 됐지 네. 않습니까? 한두 차례 반복되지 않은 상태니까 시청자 여러분 때 자 이제 FOMC 멤버들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이소부하게 나오는 뭐죠? 그런 사람 네, 양치기 소년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네. 이렇게 돼보니 안 돼. 이건 뭐냐? 이게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존 테일러 교수는 테일러 준칙을 토대로 해서 적정금리 될 때 적정금리 산출해서 금리가 낮으면 올리고 금리가 이거보다 높으면 내려라 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 지금 적정금리 산출해서 금리가 낮다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형성되고 네. 금리가 이거보다 높다 하면 내려갈 거다 하는 이렇게 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에서 보면 얼마큼 안정돼 있습니까? 안정이 됩니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닛 옐런과 버냉키와 테일러 가승은 각종 회의에서 전문 논쟁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격렬한 논쟁을 붙었던 사람이 네. 존 테일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냉키라든가 앨런 의장의 통화정책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존 테일러다. 그러면 이런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바마의 반대적 성향을 트럼프가 들어오죠. 그러면 통화정책에 있어서 보면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버냉키 의장과 반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적인 속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는 가장 논박이 됐던 사람이 차기 페드 의장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내년도의 차기 예정으로는 존 테일러에 대한 어떤 연구가 상장 첫날부터 네. 개장 첫날부터 월가에서 이렇게 연구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을 이제 살짝 옆에다 두고 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자, 페드 입장에서는 주도하더라도 네, 다른 국가들 1990년대에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것은 독일의 분다스방크는 그때 당시에 금리를 확 내렸죠. 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금리를 올려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할 때는 그레이트 다이벌 1990년대 같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페드가 올려나가더라도 다른 국가들도 같이 올려나가야 된다 하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적어지겠죠.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1990년도처럼 금융 완화가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이건 간단 줄이겠습니다. 오늘 좀 장영국과 다시 또 이렇게 원고를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ECB도 소프트 테이퍼링 하고 이미 양적완화 정책의 한도가 축소 계획이 나왔죠. 네. 그다음 일본도 ECB 맞춰서 소프트 테이퍼링 구상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다른 목적이 있지만 과다 부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의 거품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보다는 다른 원인이지만 금융은 긴축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죠? 과다 부채 문제를 이렇게 줄이고 부동산 거품을 위해 돈을 푸는 것보다는 돈을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다른 국가들도 금융을 긴축적으로 간다. 정도 문제면 긴축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세계가 하나일 때는 1990년은 세계가 하나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하나일 때는 어쨌거나 위기 금리를 낼 때는 다른 국가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경제권에 관계없이 금리를 올려가면 다른 국가들도 뭐냐 정도 차이와 갖고 시기와 관계없이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90년대처럼 뭐 위대한 발산이 이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내린 결론이 맞나요, 위원님? 네, 장애국께서 이렇게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 직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알아보면 1990년대 상황은 하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이런 표현을 네. 아주 강성적 이미지로 해서 이것이 세계라든가 국제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봤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안다. 근데 이것이 1990년대 중반처럼 하도 아주 강성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냐 아니면 네. 소프트적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국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처럼 하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가능성적고 소프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보호주의라든가 이런 게 영향권 여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신흥국에 차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소프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로 간다면 신흥국도 나름대로 경제 정책을 잘 추진하면 그때만큼 소위 테이퍼 테이터링 문제에 봉착해서 증시라든가 경제가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비교적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재정 정책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대외적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자금 이탈을 방지하는 문제, 대내적으로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문제가 있으면 이때는 뭐냐? 결국 이렇게 그 소프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에 이런 큰 그레이트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는 한 마리 토끼 가지고 모든 목적을 달성한 건 그건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욕심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책에서는 겸손하게 추진하는 건데요. 경제 정책에 겸손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목표 대비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적합선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가성비가 좋은 스타일로 가는 서로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은 대내적인 경기 침체 문제는 재정으로 좀 해주고 네. 자금 이탈 문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아주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문제에 따라서 미치는 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증시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세 CEO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연초부터 좀 강한 제너럴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발생해서 주식적으로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죠. 오늘도 이제 외신에 보면 저는 뭐 내가 외신을 뽑았다면 이 문제를 꼽을 겁니다. 네. 장마판에 100포인트 올라갔다 하는 것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 이탈된 자금이 결국 증시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외신의 막판에 지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게 30분 마감시켜놓고 다우지수를 100포인트 끌어올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 시대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것이 올해의 증시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일과갈 때는 이런 문제를 좀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더 색다른 또 내용으로 좀 한번 또 말씀 나눠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